얼마 전에 17세 이하 남자 월드컵 16강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맞대결을 했고요. 일본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경기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보면요. 이 경기 시작 전에 오른쪽에 북한 선수들이 있는데 아이고, 지금 보면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어깨를 거칠게 내려치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거 터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위협적으로 내리치는 수준이라서 이거 너무 매너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박세영 교수님, 이런 북한 선수들의 경기 뭐 비매너 이런 게 사실 주먹 인사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장면을 문제 삼아서 일본 축구협회는 피파에 공식 제소를 하기도 했어요. 공식 그래요? 항의를 했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단순히 저렇게 하이파이브로 주먹으로 치는 거 이외에도 경기 중에 아주 거친 반칙을 했습니다. 일본 선수가 드리블을 시작하려는 순간 북한 선수가 가위 형태 백태클을 가했는데 백태클, 그것도 가위 모양은 선수의 발목, 무릎, 허벅지를 동시에 다치게 할 수 있는 최고 위험한 반칙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렇군요. 예. 자,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축구 비매너 논란?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경기하기 싫은 상대였다.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경기였다.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일본은 어떤 상대든 존중하며 싸운다라고 일본에서도 저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정도라는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북한 축구의 비매너 논란 사실 처음은 또 아니에요. 보면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공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태클, 뭐 뒷 어깨를 저렇게 잡는 거는 기본이고요. 몸싸움은 거의 전투에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다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너무 살벌한 플레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왔는데 자,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판한테 저렇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달려들고요. 이게 한 경기에서 무려 옐로우 카드를 6장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저런 경기까지 펼칠 정도다 보니까 이게 뭐 전투 축구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아니 북한 저렇게까지 죽자 살자 경기에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항저우 게임 당시요. 저런 북한 팀의 과격한 태도는 단순히 승부욕이 아니죠. 왜 그러냐? 네. 첫 번째, 대회 성적이 선수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어, 좋은 성적을 나타내면 천국을 가고 뭐 아파트, 물자 혜택, 해외 파견 이런 혜택이 열리지만 성적이 나쁘면 선수 인생 자체가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 단련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그래요?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두 번째로 북한은 스포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인데요. 국가도 이걸 공식적으로 강조를 해요. 승리를 하지 못하면 영광도 없다. 결과로 국가를 빛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런 반칙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북한에서 축구는 또 최고로 인기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네.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 내부의 축구의 특수성도 있고 또 김정은이 유난히 주목받는 스포츠로서 축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선전 효과가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경기가 아니라 북한 축구는 사실상 정치적인 이벤트로 취급이 됩니다. 중요한 건 또 반일 감정인데요. 북한 내부의 뿌리 깊은 반일 교육 때문에 저렇게 그렇군요. 일본 선수를 네. 향해서 과격한 행동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운동해야만 하는 북한 스포츠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이걸 좀 잘 아는 두 분을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강세계 씨 그리고 류희진 씨 모셨는데 일단 두 분 다 북한에서 스포츠를 또 하셨고 선수 출신이셔서 저희 특별하게 모셨는데 일단 강세계 씨부터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까요? 저는 2020년도에 한국에 왔고요. 예. 12살 때 양강도 경기장이라고 잠깐 나가 공을 차다가 네. 감독님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프로 축구 선수를 했던 것 프로축구 같습니다. 선수로 네. 그러셨군요. 근데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는 수중 발레라고, 뭐 남한에서도 수중 발레라고 불려지는데요. 예.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선수로 7살 때부터 활동을 했고 또 국가대표 선수로 3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온 유희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한 얘기들도요. 네. 자, 보면은 앞서서 일본이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북한이 비매너로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그래픽을 보면은
자,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적 따라 달라지는 처우 때문이다. 두 번째,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압박 때문이다. 세 번째, 최고의 인기 스포츠. 네 번째, 김정은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5번째, 철저한 반일 감정 때문이다라는데 강세기 씨는 선수 출신이셨으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5가지 이유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일 감정 네. 그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뭐 국기를 걸고 싸우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또 교육을 받은 게 세뇌가 일본은 아주 나쁘게 적대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유소년 선수들이 이렇게 어깨 내려치는 그 심정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으셨을 때는 이해가 되실 수 있다 이런 네네. 거예요. 류희진 씨는 어떻습니까? 저 장면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북한 선수들에게 북한 자체 내에서 예. 교육을 그렇게 줘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많이 심어주고 아. 스포츠는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적들과 싸우러 전투장에 나가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투장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김 부자도 만족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북한 선수들한테는 좀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기에서 진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북한 스포츠의 현실, 숨은 현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현실입니다. 난 진짜 뭐 나라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 줬다고 해서 당황 보내니까 배신감. 내가 8년 동안 1등이었는데 그 3등도 못하는 것들이 웃고 앉아 있더라고 여기서. 일단 류희진 씨한테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농담 반 소문 반 이렇게 얘기가 돌았는데 정말로 북한 선수들이 지면은 아오지 탄광으로 갑니까?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워낙 북한도 이제는 선수들이 귀하다 보니까 예. 아오지까지는 안 보내는데 사상투쟁이나 처벌은 있어요. 아. 근데 과거에 저희 선배님들은 아오지 탄광에 간 사례가 있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수 때 그 북한이 2010년에 포르투갈이랑 월드컵 대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북한에서 최초로 김종일이 그 실방으로 그 경기를 보여준 거예요.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네. 근데 저희도 최초로 생방송이라는 걸 받고 모든 선수들이 다 모여 앉아서 다 같이 봤는데 7대 0으로 북한이 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그 호날두 선수가 예. 막 북한 선수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어. 그리고 막 자기네끼리 윙크하고 막 난리가 난 네. 거예요. 어. 근데 저희는 호날두만 보이고 북한 선수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호날두 멋있다 하면서도 선수들 걱정이 너무 되는 거죠. 같은 선수로서 저 친구들 큰일 났다. 전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네. 그러니까 김 부자도 너무 창피하게 된 거죠. 북한 주민들 앞에서. 그 후에 그분들에 대한 뭐 사상투쟁이나 뭐 코치가 아오지 탄광 갔다 이런 예.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사례가 꽤 많았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걸 생방송으로 보여줄 정도면 김정은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보여줬고.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다 보여줬겠죠. 근데 이제 자존심이 구겨졌으니 네. 엄청난 또 처벌을 가한 것으로 북한 내부에서 소문이 돌았군요.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경기에 진 선수들이 마주해야 되는 북한 스포츠 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영상입니다. 보면요, 이게 지난해 파리 올림픽인데 탁구 혼합복식에서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중국 선수들이 함께 소위 말하는 이제 셀카를 찍는 순간이었죠.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을 빛낸 명장면으로 꼽혔어요. 근데 귀국하자마자 선수들에게 돌아온 거는 북한 선수들에게 돌아온 거는 박수가 아니었다고요. 아마 사상 총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상총화. 네, 저렇게 외국에 나갔다 오면은 사상을 세척해야 한다라고 해요. 해외 체류하는 것 자체가 비사회주의 문화를 접하는 것이고 네. 비사회주의권 국가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오염에 노출되는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그거를 사상을 세척한다. 다시 북한식으로 사회화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당의 방침이나 또는 교양 사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나 예. 이것을 살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처벌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선수들이 경기 중에 유난히 감정 안 드러내고 무표정으로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심지어 표정도 계속 굳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 자국에 돌아가서 사상총화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상 훈련을 꾸준히 받고 사상을 통제하는
북한 특유의 어떤 스포츠 문화가 자리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와서 사상청화,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정신교육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받게 예. 된다는 건데 혹시 류희진 씨도 국제대회 나가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상 투쟁회라고 하는데요. 예. 사상 투쟁회를 제가 받은 적은 없고 제가 하는 입장에 있어 왔죠. 아. 그래서 뭐 메달을 따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예.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이유는 남한 선수들이랑 접촉을 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족들과 네.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지가 가장 큰 사상투쟁의 문제거리가 되는데 그 같은 운동하는 선수들끼리 다른 종목 선수들끼리 사상투쟁을 하면서 그 주인공을 가운데 세워놓고 저렇게요? 네 저렇게 세워놓고 한 예. 명씩 투쟁을 할 수 있는 질문지를 줘요. 쪽지 같은 걸 주면은 거기에 있는 질문을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뭐 동문 막 이런 식으로 네. 했잖아요. 비판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좀 북한 당국에서 마음에 드는 비판 문구를 저희가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해야 되고 그럼 그걸 받는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도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대회도 나갔다 오고 아,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너무 본인도 속상한데 그냥 정치적 생명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냥 내 인생이 끝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선수가 선생활을 이어갈지 말지는 또 북한 당국에서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올림픽 장면 잠깐 보면은요. 네. 같이 이렇게 셀카 찍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여기 계셨을 때니까 그 장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저때 저 북한 선수들을 보시는 입장이 어떠셨어요, 느낌이? 행동 잘해야 될 텐데 아, 걱정이 되죠. 요즘에는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네. 왜냐면 저희 때는 워낙 한국 선수들하고 말도 섞지 마라. 그 친구들이 뭐 손에다 어떤 걸 묻히고 노예한테 악수를 청할지도 모르고 또 먹을 거나 선물 같은 거 줄 때 거기다 독약을 넣어서 줄 수도 있다.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예요? 교육도 받았었기 네. 때문에 저렇게 많이 우리가 친해질 수 있고 자연스러워도 괜찮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군요. 북한이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좀 악착같이 대회에 나와서 이기려는 이유는요. 이런 압박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순간 완전히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고 해요. 어떤 특혜를 받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계 선수권 대회 메달 따고 공원체육인 받았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는 게 공국 카드라고 나와요. 그렇지, 나지. 그다음에 훈장이 또 나오고 다른 집에는 계란이 한 달에 한 7개, 8개 줘요. 나 혼자서 30개. 자, 이게 메달을 따면 공훈체육인이라는 칭호가 부여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북한 선수의 칭호로 보면은 체육 명수,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 로령 영웅, 공화국 영웅 이렇게 부여가 된다는데 일단 공훈체육인이라는 칭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강세기 씨? 공화국 영웅 칭호는 예.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의 약칭으로 당과 국가에 대해 막대한 공을 세우고 대중적 영웅주의에 애국주의를 보여준 자에게 수여되는 칭호거든요. 1999년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정성욱 선수가 네.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금도 어마어마했고 진짜 평양의 고급 아파트랑 그리고 고급 승용차, 고급 아파트까지. 네, 또 5만 달러 이상의 상금도 또 받았고 체육인 그 영웅을 보면은 북한은 그냥 높은 장관급 있잖아요. 네네. 내각의 뭐 차관급이라든가 어. 그 정도의 월급도 당연히 받고 직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영웅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 대부분 체육 명수로 칭호를. 네, 저희가 좀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칭호를 받게 된 것만 중요한 게 또 아니고 이게 아까 이창수 씨는 91년이긴 하지만 이게 공훈체육인이라는 칭호가 부여된 뒤에 당시에 계란 30알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혹시 류희진 씨 때는 뭘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칭호는 그냥 북한에서 중요한 칭호긴 한데 네. 그 사람들이 뭘 받는가는 그때그때 김부자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기분에 같아요. 따라 달라요. 네, 왜냐면 정성욱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최고의 혜택을 받은 선수인데 멘트를 잘했어요. 장군님을 그리며 달렸기 때문에 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멘트 안으로 그분의
그 김부자의 마음에 쏙 들어오고 그런 혜택을 받았던 거고 네. 아까 그 계란 30알 받으신 분은 아마 그런 그 인터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선수들 혜택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게 북한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준까지는 못 갔고요. 그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 네. 메달을 땄을 때 북한에서 뭐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이런 세트 같은 걸 줬어요. 운하수. 아, 칫솔 세트. 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제 삶에 도움이 됐던 건 아니라서 그냥 뭐 코치님이나 옆에 지인분들 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기분에 따라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김정은의 기분이 안 좋았었나요? 그때는 뭐 저희가 그렇게 뭐 임팩트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자, 네. 이렇게 북한 스포츠 선수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훈련 과정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 그 단면을 좀 엿볼 수 있는 저희가 드라마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미끄러져 빼앗기. 평파리부터 앞으로. 야! 축구 선수가 되겠다면서 위험한 난간 앞에 주춤해서 되겠어요? 안 된다! 야! 봤어? 자,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게 방영됐던 3부작 축구 드라마 뭐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이다 이런 드라마인데 어린 선수들 너무 어린 선수들이 끝도 없이 비가 오는 데도 내달리고요. 자, 보면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태클 훈련하는 게 조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빗속에서 태클 훈련하는 게 강세계 씨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런 훈련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습니다. 그래요. 저 드라마가 북한에서도 유명한 드라마거든요. 유명해요. 네. 근데 대부분 저희가 훈련 받을 때는 빗속에서 인민 태클이라고 하죠. 네. 예, 저런 동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런 것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좀 받나요? 인민 태클 동작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는 저 장면도 있고요. 예. 또 반칙 동작도 여러 가지가 많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훈련을 좀 많이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축구 훈련에서 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반칙 훈련 뭐 있으세요? 이게 진짜 뭐 심판이 안 볼 때 진짜 뭐 가운데 이렇게 탁 치고 뛰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반칙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전술로 해가지고 저희를 배워주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수비수면은 네. 저쪽 상대 팀 뭐 10번이 혹시 잘 차잖아요. 예. 그러면은 무조건 다리를 좀 부러뜨려야 된다. 아, 예, 경기는 이겨야 되니까요. 그래요. 예, 그런 어떻게 식으로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반칙 훈련까지 이렇게 하라라고 할 정도라는 거군요. 그렇죠. 뭐 어차피 저희도 하고 다른 예. 팀도 하고 서로 하는 거니까. 예. 매너를 안 가르쳐줘.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좀 이 반칙 훈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 좀 기괴한 훈련법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류희진 씨가 겪은 스포츠 기괴한 훈련법 첫 번째 살펴보죠. 바로 이겁니다. 숨 참고 75m 다이브. 이거 무슨 훈련이에요, 이건? 근데 솔직히 75m 자명이라고 하죠. 예. 자명은 북한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선수들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이 좀 더 어렵게 시키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왜냐하면 북한은 워낙 그 전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수영장물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찬물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숨 참는 게 힘든데 다른 선수들이 하는 데 비해서 북한 선수 더 많은 그런 어려운 고강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좀 더 힘든 거죠. 아니 얼음물에서 하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몸이 경직되지 않나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숨이 더 빨리 차오르고요. 근육이 경직돼서 훈련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죠. 근데 그거는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예. 북한의 전력 사정 때문에. 전력 사정 때문에. 그러면 선수들이 정신을 잃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훈련하다가 뭐 기절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예.
근데 또 저희 종목 자체가 물 안에서 숨을 많이 참아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다고 기절한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했던 거죠. 너무 가혹한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는 강세계 씨가 겪은 기괴한 훈련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강이를 차라. 이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그거 같아요. 네, 어떤 나오네요. 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심판 몰래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상대 가랑이도 차고 그리고 일단 좀 부러뜨리는 위주로 그런 거를 했는데 나오네요.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예. 그냥 규제처럼 저희는 그런 훈련을 수없이 받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뭐 이렇게 친선 경기 막 이런 걸 하다가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막 예.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손흥민 선수가 북한에 가서 경기하고 왔을 때 막 진짜 살아서 온 게 다행이라고 무슨 소리 하잖아요. 그래요. 보지는 못했지만 네. 저는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저는 한국에 와서 믿겨지는 게 네. 여기는 진짜 매너 축구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뭐 사실 비매너 축구를 많이 했죠. 예. 사실은 뭐 정강이 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훈련도 몰래 받고. 예. 예. 그러면 아니 보통 이제 경기를 같이 북한 내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는 북한 선수끼리 하니까 네네. 그럼 이 플레이가 살벌하겠는데요? 예, 그냥 대부분 한 경기에서 뭐 진짜 친선 경기도 그렇고 예. 다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제가 지금 몇 명씩 후보 선수들이 자리에 배치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많거든요. 30명 넘게.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대처를 하는 거죠. 다쳐 나가면 바꾸고. 이번에는 류희진 씨가 겪은 또 다른 기괴한 훈련법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죠. 이번에는 성적 따라 밥을 먹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선수들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민주주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네. 잘하는 선수는 잘 먹이고 못하는 선수는 못 먹이는 거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 부분에서만 또 민주주의 그걸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지금 뭐 수준공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하는 친구한테 좀 더 뭔가를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북한에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선수들은. 잘 먹어야죠. 근데 북한이 그렇게 충족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 하면 잘 분리를 할까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1급, 2급, 3급이 나눠져 있네요. 네,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머닝빵 같은 경우에 한 2개, 3개 이렇게 나오고 2급 선수들이나 3급 선수들은 뭐 2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퀄리티가 조금씩 다른 거죠. 메뉴는 같은데 계란이 2개 들어가 있으면 양이 1개. 다르다. 네, 네. 1개 들어가 있고 또 소고기를 이쪽엔 있는데 여기는 돼지고기고 여기는 또 고기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지금 보면 1급 선수 식단은 좀 많이 주는데 양을. 네, 양이 3급 많고 선수 식단은 좀 적게 주네요. 맞습니다. 네, 3급은 소박하죠. 네. 아유, 근데 이러면은 3급 선수는 3급 선수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닐 텐데 열심히 해야죠. 1급이 되기 위해서.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1급 선수만 남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 스포츠라는 게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또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스포츠의 잔혹사 첫 번째 뭐가 실력 조작. 실력을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 세계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참석을 하면 페어플레이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게 우리 체제와 당의 어떤 명성을 드높인 일이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칙을 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실력을 조작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1974년도에 있었던 역도 도핑 사건이에요. 역도 선수 김종임이 경기에서 180kg을 못 들어서 실패합니다. 그러자 코치진이 급하게 갈색 앰플, 그러니까 당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어떤 물질, 약물, 지금은 금지됐는데 에페드린이라는 약물을 손에 쥐어줍니다. 이거 좀 대놓고 그렇게 줬고 또 대놓고 약물을 복용한 뒤에 2차 시도에 성공을 했고
이겼고 금메달을 결국 땄어요. 그래요. 하지만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아시아 경기 최초로 금메달 3개가 한꺼번에 박탈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2015년 미국의 휴스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요. 북한 남자 62kg급 역도 선수 김국철이 도핑 적발로 이때에도 금메달을 뺏겼습니다. 그랬군요. 여자 선수들도 김은옥, 권정화 등 무려 8명이 한꺼번에 8명이. 도핑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역도 연맹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선수들이 도핑을 좀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 선수들이 도핑이 뭔지도 잘 모를걸요. 어. 근데 제가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선수 때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선수들의 건강 상태나 뭐 이런 그분들이 에너지 드링크나 물론 그 힘을 낼 수 있는 약을 개발을 계속 하셔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저희에게 공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마 그런 연구에서 조금 도핑 같은 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군요. 의심이 듭니다. 두 번째 잔혹사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북한 스포츠의 잔혹사, 나이 조작을 한다는 건데 영상 한번 볼까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한눈에 봐도 아직 앳된 아이인데 날아오르듯이 가볍고 또 유연하게 체조 동작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나이 조작을 했다는 건가요? 이게 나이 조작이 무슨 얘기죠? 그 3년 연속 대회 출전을 했는데 3년 연속 본인의 나이를 계속 15살로 기재를 한 거예요. 그래요? 지난 1993년 세계선수권 대회 참가 자격을 그래서 결국에는 박탈당했던 일입니다. 그 광숙 돌기 기술을 개발한 체조 선수 김광숙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몇 년에 걸쳐서 국제대회 나가면서 몇 년 연속 계속 똑같은 나이를 적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선수권 참가 대회 자격을 박탈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또 잔혹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잔혹사가 있을까요? 다음은 경기 조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유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적발된 고의 패배 사건인데요. 아마 화면을 보시면 누구나 다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골키퍼가 골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둡니다. 그냥 두고 이게 우즈베키스탄과 북한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었는데 후반 4분경부터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돼요. 북한 골키퍼가 상대의 슈팅을 막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공을 아예 그냥 뒤로 흘립니다. 혹은 손을 쳐서 방어를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뺏는 듯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수비수들도 공을 걷어내지 않고 실점이 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실책을 허용을 했고 그래서 골을 허용하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 경기를 고의 패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 어차피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잘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질 것이다. 여기서 져서 그 다음에 더 약한 팀과 만나기 위해서 대진표를 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지금 박세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영상은 저희가 이제 AI로 재생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자, 그러면 북한의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 기행 을 짧게 OX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이겁니다. 피파 비용으로 치과 진료 궁금하네요. OX 뭡니까 박세영 교수님? 있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피파 비용으로 치과 진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 열렸던 여자 월드컵 경기대에 출전했던 북한 축구 대표팀이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파 비용으로 북한의 한 여자 축구 선수가 치과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 또 6명이 줄줄이 가서 피파 비용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OX 퀴즈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또 살펴보죠. 이번에는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화로 전술 조언을 받는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부터 보이지 않는 전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강세기 씨 O입니까 X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네. 세모라는데요. 사전에 인터뷰를 해주셨을 때 세모라고 하시던데.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제가 대신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제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좀 거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김정일이 직접 제작했다는 스텔스 전화기였습니다. 이 감독이 경기마다 통상적으로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전술 조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어때요? 뭔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 게 항상 축구 선수들이 대회 나와서 메달 따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장군님의 그래요? 전술로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 얘기를 들은 거 생각하면 또 예. 가능할 수도 저기 있겠다. 스포츠 분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외교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어떤 한라인을 통해서 꾸준히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계속 받는 것은 북한에서 늘상 일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북한 스포츠맨십의 이면에 대해서 한번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